한 남자가 깊은 산속에서 10년 동안 오로지 주먹만을 단련했다. 하지만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바깥 세상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거리를 걷는 여자들의 낯설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 태어나서 20년 동안 모태솔로였던 그에게 그 광경은 즉각적인 코피를 유발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어찌된 일인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웅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자신은 주먹 한 방으로 산을 갈라버릴 힘을 가졌으면서도 기꺼이 노예가 되는 길을 택했다. 얼마 전 파괴적인 전쟁이 발발해 전장은 시체로 뒤덮이고 피의 강이 흘렀다. 그 재앙은 정마대전이라 불렸으며 그 잔혹함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 전쟁은 권선이 천마를 쓰러뜨리면서 마침내 끝이 났다. 그 영웅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전설적인 칭호는 바로 승용권이었다. 두 어린 제자는 스승에게 전설적인 무적권을 진정으로 물려받았는지 흥분하며 물었다. 스승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언젠가 승용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초령 도장 밖에 서 있던 흑발의 소년 진관은 팔짱을 낀 채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군. 그는 아버지의 기술 장명 센스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허풍을 참지 못한 진관은 아버지가 하루 종일 입만 살아서 떠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른바 승용권이라는 것을 믿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아버지는 그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한 모든 말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라고 우겼다. 진관은 신과 같은 주먹을 가진 사람이 애 깊은 산속의 허름한 도장에 숨어 지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천하무적의 무술을 통달한 고수가 이런 깡촌에서 아이들 몇 명이나 가르치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체격에 대해 트집을 잡자 진관은 소리쳤다. 어떻게 친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마치 이런 소박한 삶이면 충분하다는 듯 특유의 호쾌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마지막 따뜻한 순간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얼마 후 진관은 문틈으로 무적이라 믿었던 아버지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떨리는 두 눈동자에 비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등에 칼이 꽂혀 쓰러지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한때 스스로를 무적이라 칭했던 산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습격자들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옛 제자들이었다. 그들을 이끄는 자는 첫째 제자인 진안이었다. 둘째 제자 제키안의 두 눈에는 소름 끼치는 살기만이 가득했다. 셋째 제자 유콘 역시 어둠에 타락해 있었고 초록빛으로 번뜩이는 그의 눈은 힘을 향한 탐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넷째 제자 완파마저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인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장에 칼이 꽂힌 채 진관의 아버지는 절망 섞인 포효를 내뱉었다. 탐욕이 너희 모두의 눈을 멀게 한 것이냐? 사부님께서 이 꼴을 보셨다면 결코 구천을 떠돌지 못하셨을 거다. 바로 그때 어둠 속의 인물이 짐승 같은 표정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내 앞에서 감히 그 늙은이 얘기를 꺼내지 마라. 포위당한 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진관의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짓을 하든 너희는 절대 그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힘이 이미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탐욕스러운 제자들은 경노하며 그를 미치광이라 불렀다.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있던 어린 진관은 아버지의 등에 꽂힌 칼들을 바라보며 흐느껴 울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아버지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마지막 순간 아들에게 궁극의 기술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두 쥐어짜며 아버지는 외쳤다.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러고는 주먹을 불끈 쥐며 남은 모든 힘을 손관절에 모아들였다. 처절한 포효와 함께 그는 마지막 가르침이라 불리는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배신자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그 힘 앞에 완전히 속수무책이었다. 충격파가 그들을 통째로 집어삼키자 그들의 절망적인 비명조차 흔적 없이 사라졌다.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자 진관은 벌벌 떨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는 자신이 무적이라 떠벌렸던 말이 어쩌면 그저 허풍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눈동자에 긍지와 안도감을 담은 채 아버지는 방금 그 주먹을 똑똑히 보았냐고 아들에게 물었다. 그는 진관에게 말했다. 저것이 바로 내 무적의 주먹이다. 숨을 거두기 직전 아버지는 품에서 무한권보를 꺼내어 아들에게 정식으로 물려주었다. 그것은 천하의 모든 권법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전설 속 궁극의 무공이었다.
비록 깨어나는 힘은 사람마다 달랐지만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얼굴과 자랑스러운 미소는 그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온기가 되었다. 아버지는 무적이라 불리는 권법과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다. 그날 이후 이 유산이 주는 태산 같은 무게감은 진관의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몇몇 습격자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그 충격적인 경험은 그들을 극도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마지막 순간에 동기어진을 시도한 진관의 아버지를 맹렬히 저주했다. 비록 살아남긴 했으나 충격파에 스치기만 했는데도 심각한 내상을 입은 그들은 훗날의 위협을 모조리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우두머리는 즉시 부하들에게 소년과 도장의 모든 제자들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했다. 어린 진관은 권보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는 깊은 산속 숲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진관은 산속에 숨어 지내며 권보를 통한 가혹한 수련과 뼈에 사무치는 복수심을 견뎌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마침내 온전히 자신만의 주먹을 깨달았다. 단 한 번의 주먹질만으로도 천지를 뒤흔들 만한 압도적인 위력이었다. 진관은 드디어 복수의 때가 도래했다고 믿었다. 분노로 끓어오르는 가슴을 안고 그는 산을 등졌다. 하지만 문명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완전히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바깥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고 그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이곳은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무림이 아니었다. 불과 1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변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이내 현대의 젊은 여자들이 입은 낯설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에 쏠렸다. 태어나 20년 동안 모태솔로로 살아온 그는 그 즉시 또다시 부끄러운 코피를 쏟고 말았다. 진관은 기억 속의 고향을 바라보았다. 충격적이게도 낡은 마을은 거대한 현대 도시로 탈바꿈해 있었다. 그 엄청난 변화는 이 천하무적의 무도가마저 눈앞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급히 지나가는 노인을 붙잡고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노인은 그 질문에 황당해하며 진관이 깊은 산속에서 은둔 생활이라도 하다 온 건지 의아해했다. 놀랍게도 노인은 진관에게 포털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면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균열에서 기이한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와 세상의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그 에너지에 오염된 동물들은 즉각 몬스터라 불리는 끔찍한 괴물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그리고 헌터라 불리는 이 세계의 강자들이 강림하며 전 세계를 새로운 혼돈의 시대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헌터들은 강림한 직후 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대학살을 자행했다. 고작 시급 헌터조차 거의 모든 사람을 짓뭉개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다. 전장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그 잔혹한 전쟁 속에서 당대 최고의 무도가들마저 무참히 도륙당했다. 무림은 그야말로 완전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바로 그때 사천왕이라 불리는 권선의 네 제자가 분연히 나서서 반격에 돌입했다. 그들은 한때 막을 자가 없어 보이던 헌터들을 하나둘씩 몰아내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무림 곳곳에서 헌터라 불리는 각성자들이 압도적인 숫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무도가들과 각성자들이 사천왕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고 전쟁은 마침내 평화조약을 맺으며 끝이 났다. 노인은 전쟁 이후 이어진 문화적 교류를 설명하며 이제는 무공보다 스킬이 더 지배적인 시대라고 진관에게 말해주었다. 문득 노인은 진관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그가 정말로 방금 산에서 내려온 것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진관의 신경은 온통 권선의 후계자들이 이 낯선 세상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지에 쏠려 있었다. 어떻게 그 개자식들이 이 미쳐 돌아가는 새 시대에 영웅 행세를 하고 있는 건지 납득할 수 없었던 진관의 이마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모든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 푸른 머리의 소녀가 갑자기 그의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다. 소녀는 황급히 사과를 건네고는 몸을 빼내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장장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습을 감췄던 진관은 이 세상이 뼈저리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지금 그의 최우선 과제는 여관을 찾아 일단 짐을 푸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포 안쪽으로 손을 넣은 순간 그는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급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관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편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천하무적의 비급서는 어느 여도둑에 의해 쓸모없는 갑옷 취급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비급서에서 시큼한 악취가 난다며 투덜거리기까지 했다.
D급 도둑 헌터인 앨리스는 성공을 자축하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진 오싹한 한기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관은 이미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의 등 뒤에 나타나 있었다. 앨리스는 도대체 그가 어떻게 자신을 찾아낸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심지어 그를 흑마술파의 조직원으로 오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진관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물건을 되찾는 것뿐이었다. 앨리스는 눈앞의 사내가 자신보다 아득히 강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뻔뻔하게 진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나중에 금화 한 입까지 전부 갚겠다고 약속했다. 놀랍게도 진관은 자신에게 철점밖에 없었기에 그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앨리스는 돌연 무릎을 꿇고 왈칵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언니가 몹시 위독하다며 약값이 없으면 언니가 죽고 말 거라고 울부짖었다. 진관이 생각에 잠기자 앨리스는 자신의 얄팍한 속임수가 통했다고 확신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지만 그 누구도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침내 어느 신비한 치유사의 등장과 함께 희망이 찾아오는 듯했다. 처음에는 진료비가 저렴했지만 명성이 높아지자 그는 가격을 2배로 올렸고 심지어 돈을 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몸을 바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그녀는 갈곳 잃은 처지가 되고 말았다. 통곡하던 앨리스는 절망감에 휩싸여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관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진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부탁을 수락했다. 진관 역시 정보 수집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던 참이었기에 앨리스의 요청에 어울려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허름한 구식 건물 밖에 도착했을 때 진관은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곳은 도저히 치료소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안에 있는 사내들은 하나같이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뻔히 저기를 품고 있었다. 위험해 보이는 불안당들로 가득 찬 방을 마주한 진관은 자신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곳에 왔음을 깨달았다. 그가 뻘쭘하게 자리를 뜨려던 찰나 앨리스가 갑자기 등 뒤에서 그를 기습했다. 그러고는 돈을 빌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말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진관을 팔아넘겼다. 이곳은 구성원 전원이 강력한 시급 헌터들로 이루어진 악명 높은 암시장 조직 마하 길드였다. 불안당들은 진관의 건장한 체격에 감탄하며 그를 특이한 취향을 가진 구매자에게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순간 진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흉악하게 생긴 경비병을 응시하며 조롱하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진관이 단언했다. 내 놈들 같은 상판대기를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군. 세상은 변했을지 몰라도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게 참 위안이 된단 말이지. 경비병은 분노로 길길이 날뛰며 한낱 노예 주제에 자신을 모욕할 자격은 없다고 포효했다. 그러고는 파괴적인 힘을 머금고 이에서 아래로 맹렬하게 내리꽂혔다. 진관은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었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으니 그의 새로운 힘을 시험해볼 좋은 재물이었다. 다음 순간 진관은 끔찍한 위력을 담은 파괴적인 주먹을 내질렀다. 이것은 오직 그만이 소유한 절대적인 힘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만방자하게 굴던 경비병은 그 광경에 얼어붙어 가시 박힌 몽둥이를 휘두르다 말고 멈칫했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터져나왔고 진관의 묵직한 권풍이 휩쓸고 간 자리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앨리스조차 그 강력한 충격파에 휩쓸려 몇 걸음이나 뒤로 밀려났다. 나머지 무리들도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얼굴로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거칠 것 없어 보이던 진관은 잔해 속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모두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미친 듯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경악 어린 침묵 속에서 붉은 머리의 사내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다고 소리쳤다. 그는 복면을 쓴 사내가 쥐고 있는 가시 박힌 몽둥이를 가리켰다. 붉은 머리의 사내는 그 몽둥이가 너무나도 빨라 여기 있는 누구도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멋대로 결론지었다. 불안당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에 취해 서로를 치켜세우며 환호했다. 하지만 사실 진관은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막을 수 없는 일격을 날렸던 것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멀리서 축구를 하며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하고 말았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그의 전신으로 아찔한 경고가 내달렸다. 진관은 자신의 주먹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곳에서 주먹의 힘이 전부 폭발한다면 일대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터였다.
하지만 걷어들이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주먹을 그대로 뻗게 둘 수도 없었기에 공격을 멈출 방도는 없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억지로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수밖에. 진관은 주먹의 모든 힘을 자신에게로 돌려 무식할 정도로 공격의 방향을 비틀었다. 그 치명적인 충격파는 순식간에 경로를 잃고 비껴나가 건물 일부만 산산조각 내는 것으로 파괴를 멈추었다. 그러나 잔해 속에 쓰러져 있던 진관의 얼굴에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근처에 있던 노예 상인들은 그의 중얼거림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길드장의 힘에 미쳐버린 것이라 단정지었다. 거래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진관을 팔아넘기기 전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구석에 앉아있던 진관의 표정이 이내 진지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먹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죄 없는 사람들까지 파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양주먹에 담긴 힘을 완벽히 통제하여 두 번 다시 이 주먹이 단순한 파괴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때마침 나타난 앨리스의 모습에 진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 숱한 난리를 겪고도 아직 서로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말했고 그제야 두 사람은 통성명을 했다. 진관은 주먹밥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앨리스가 자신을 판대가로 받은 돈이 너무 적다고 투덜거리곤 그녀를 구두쇠라고 불렀다. 그의 기괴한 사고방식에 완전히 인내심이 바닥난 앨리스는 지금 그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상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왜 자신의 배신에 분노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관이 알고 싶었던 것은 오직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여부뿐이었다. 앨리스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가 아직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언니가 위독해서 정말로 돈이 필요했다고 실토하고 말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앨리스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도 없다며 애써 스스로를 세뇌했다. 어차피 기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는 속아 넘어가는 놈이 바보일 뿐이니까. 하지만 진관은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다독였다.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앨리스는 반드시 언니를 회복시켜야만 했다. 이 잔인한 세상에서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것만큼 뼈사무치게 후회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었다. 그의 말은 앨리스의 마음속 가장 나약한 구석을 정통으로 찔렀다. 당혹감을 감추려던 그녀는 돌연 진관을 더러운 거지라고 쏘아붙이고는 헥토라져 가버렸다. 그녀가 떠나기 전 진관은 앨리스에게 비급서를 잘 보관해달라고 당부하며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질주하는 마차가 인적 드문 숲의 정막을 산산조각냈다. 예상외로 노예 상인들은 비급 몬스터 구역 한가운데에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있었다. 경비병들은 노예들을 몰아세우며 감히 꾸물거리는 놈이 있다면 팔다리를 꺾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놀랍게도 책임자로 보이는 사내는 노예들에게 먹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다. 경매에서 기력 없이 쓰러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노예들의 기름진 머리를 깨끗이 감기라고 지시했는데 더러운 몰골은 고객의 구매욕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상인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상품에서 매력적인 향이 나도록 악취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라고 요구했다. 뜨거운 물이 진관의 몸에 찌든 10년치대를 씻어내자 그는 찰나의 순간 노예의 삶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곧바로 들려온 한 목소리가 이제 곧 팔려갈 신세라는 사실을 무뚝뚝하게 상기시키며 그의 환상을 박살냈다. 진관이 뒤를 돌아보자 눈앞에 있는 노인은 그가 하산한 직후에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인을 빤히 쳐다보았다. 진관은 분명 그 노인이 길거리 상인으로 일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갑자기 목욕탕 새신사가 되어 나타났단 말인가? 노인은 태연하게 그에게 수건을 건네며 이것 또한 자신이 가진 수많은 직업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그 영감님은 10개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십잔맨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인은 진관을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며 목욕이 끝나면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육중한 발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흉터가 있는 경비병은 그 젊은이가 아직 낙인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왜 진관이 다시 옷을 입었는지 따져 물으며 당장 그 빌어먹을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가 놀랍게도 진관은 순식간에 자신의 족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로서는 그런 조잡한 물건이 자신의 귀한 몸에 흠집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 있던 경비병은 인내심을 잃고 진관을 움켜쥐며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소리치는 경비병을 완전히 무시한 채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경비병은 낡은 자루처럼 질질 끌려가며 바닥에서 무력한 비명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광경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건물을 마주한 진관은 두통이 밀려와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앞서가는 두 남자가 목욕탕에서 자신의 머리를 감겨주던 하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진관은 즉시 그들에게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안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무렵 그를 막으려던 수십 명의 경비병들이 그의 뒤에 줄줄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관은 마침내 그 거대한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앞에서 경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찐 노예 상인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 성견지명도 없었다면 이 바닥에서 장사할 자격이 없었을 것이라며 위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급 헌터를 고용해 은신처를 지키게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터가 장황한 자기소개를 끝마치기도 전에 허공으로 뜨거운 피가 튀어 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모두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곰이라고 알려진 비급 몬스터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사냥처럼 거대한 뿔과 충혈된 눈을 가진 그 괴물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시급 헌터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몬스터는 즉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책임자가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려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달아나는 동안 진관은 그 자리에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는 눈앞의 기묘한 생물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앨리스가 자신의 비급을 무사히 보관하고 있는 집뿐이었습니다. 한편 앨리스는 인적이 드문 거리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약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자신을 노렸는지 생각하며 그녀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진관이 다시 한번 그녀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비급이 무사한지 다급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스는 간 떨어질 뻔할 정도로 깜짝 놀랐고 그가 그 끔찍한 곳에서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관은 그곳 사람들이 의외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라 그냥 보내주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사실 자신을 몹시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관은 앨리스의 언니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급히 들어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앨리스의 언니는 극도로 쇠약해져 피를 토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진관은 뻘쭘하게 자신의 엄청나게 중요한 비급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었습니다. 그제야 앨리스의 언니 연소에는 손님이 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진관은 소혜를 보는 순간 그녀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 기운은 그에게 완전히 낯설고 기묘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악한 기운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정파의 무공에서 나올 수 있는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앨리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약속을 어겨서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 개자식들이 언니의 약값과 진관이 맡겼던 비급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진관이 끌려간 후 마하길드는 터무니없는 빚을 핑계로 앨리스를 협박했습니다. 언니의 약값은 원래 500골드였지만 길드는 이자로 1300골드를 청구하고 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700골드를 더 떼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공제한 후 앨리스가 손에 쥔 것은 고작 30골드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뻔뻔함을 아무리 분노하며 비난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앨리스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앨리스는 결국 체념하고 자신의 물건이라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길드 마스터는 진관의 비급을 포함한 모든 것을 뻔뻔하게 가로챘습니다. 그리고는 앨리스를 무자비하게 조롱했고 뒤에 있던 깡패들도 덩달아 낄낄거렸습니다. 그중 한 놈은 엄청난 힘으로 그녀를 걷어차서 날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거래는 애초부터 완전히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강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속은 사람만 진짜 바보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길드 마스터는 앨리스에게 당장 꺼지라고 명령하며 돈이 필요하면 몸이라도 팔라며 파렴치하게 조롱했습니다. 그의 잔인한 말은 앨리스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녀는 돈과 진관의 비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진관은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었고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연소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남을 속인 자는 결국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진관은 소혜가 쉴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아 들었습니다. 쇠약해진 소혜는 가볍게 기침을 하며 그가 동생과 대체 무슨 사이인지 물었습니다. 진관은 그저 좀 복잡하게 얽힌 사이라고 대답하고는 조심스레 그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는 앨리스가 약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온 데에는 자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직접 그녀를 데리고 치료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소혜는 자신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거의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관이 동생을 보살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진관은 그녀를 치료할 수 있다고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앨리스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법을 찾을 뿐만 아니라 앨리스가 빼앗긴 물건들과 진관의 비급까지 모두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그들은 낮에 깡패들이 모여있던 건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결판을 낼 시간이었습니다. 뒷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하 길드의 본거지로 잠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길드 상점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암시장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불법 카지노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도박꾼들이 현재 붐비는 홀 안에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진관에게 검은 망토를 건네며 잠입하려면 위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망토를 걸치고 조용히 군중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근처에 있는 투기장을 가리켰습니다. 진관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두 근육질의 남자가 서로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그 광기 어린 결투에 온 군중이 열광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카지노의 최고 인기 종목 싸대기 대회였습니다. 진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서로의 뺨을 때리며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대회는 자신을 위해 맞춤 제작된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갑자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 게임 하나가 사실상 카지노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말하며 그 사실이 맞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맥주잔을 든 한 영감님이 나타났고 위장한 진관을 목소리만으로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벌써 세 번째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영감님의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본 진관은 자신들의 지독하게 얽힌 인연에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진관은 심지어 자신이 세상 물정에 너무 뒤처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옷차림은 더 이상 성별을 가리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가 영감님의 복장을 똑같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감님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카지노의 간판 볼거리인 믿을 수 없이 폭력적인 싸대기 대회를 구경시켜주겠다고 넉살 좋게 제안했습니다. 홀 중앙에서는 근육질의 두 남자가 맞붙어 싸우고 있었다. 노인은 진관과 앨리스를 2층 관람석으로 이끌며 이 미친 대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천둥 같은 따기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고 도전자는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규칙은 잔혹할 정도로 간단했다. 뺨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면 즉시 반격할 권리가 주어졌다. 경기장 전체가 기청이 터질 듯한 환호성으로 들끓었다. 승자는 양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군중의 열광적인 찬사를 만끽했다. 하지만 단 한 대의 따기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반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즉시 패배했다. 진관은 조용히 우승하면 테이블 위에 모든 판돈을 차지할 수 있는 건지 물었다. 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금이 어마어마하긴 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로 그때 흥분한 아나운서가 무패의 마하 길드장이 또다시 단 한 방의 상대를 쓰러뜨렸다고 소리쳤다. 악마 가면을 쓴 길드장은 오만한 태도로 경기장을 훑어보았다. 비급 헌터인 그는 감히 자신에게 도전할 자가 또 없는지 큰 소리로 도발했다. 진관은 그가 아까 만났던 그 길드장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더 중요한 건 그놈이 도둑맞은 자신의 비급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건 도박 경기였기에 진관이 판돈을 걸려면 돈이 필요했다. 그와 앨리스는 동시에 십잡스 영감에게 고개를 돌려 뻔뻔하게 남는 돈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고는 진관이 노인의 어깨에 슬쩍 팔을 둘렀다. 그는 탐욕스럽고 위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운명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걸 노인에게 상기시켰다. 강도나 다름없는 위협의 노인은 덜덜 떨며 진관이 자신을 삥 뜯으려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진관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힘없는 후배일 뿐이라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눈빛이 갈수록 험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진관은 마침내 웃으며 돈주머니를 받아 챙겼고 어르신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나한테는 경기장에 거만하게 서서 관중들에게 자신과 맞붙고 싶다면 전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전부 걸어보라고 도발했다. 아나운서는 오늘 밤에도 군림하는 챔피언의 독주가 계속될 것인지 외치며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다. 바로 그때 묵직한 동전 주머니가 나한테의 발밑에 쿵 하고 떨어졌다. 따기 대회에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한 것이다. 진관이 후드를 벗자 나한테는 마침내 그의 얼굴을 확인했고 도전자가 아까 팔려갔던 그 하찮은 노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이 겁 없는 벌레가 제 발로 다시 기어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나한테는 자신만만하게 진관에게 선제 공격을 양보했다. 그는 자신의 뺨을 가리키며 가진 힘을 다해 쳐보라고 진관을 조롱했다. 주변의 도박꾼들은 진관이 모든 걸 잃을 멍청이일 뿐이라고 확신하며 서로 수근거렸다. 진관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힘을 제대로 통제하는 법을 익혀야 했다. 아이들을 다치게 할 뻔했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깊게 뒤흔들어 놓았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의미한 파괴가 아니라 자신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였다. 모든 힘을 완벽하게 다뤄야만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권법의 형태가 완벽할수록 그 위력도 강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력을 다한 주먹이 무고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와 정반대로 힘을 쓰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과 함께 진관은 천천히 쥐었던 주먹을 폈다. 그는 해답을 찾았다. 다음 순간 그는 펼친 손을 휘둘러 따기를 날렸다. 끔찍한 힘이 거대한 해일처럼 앞으로 밀려들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경기장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묵직한 충격음과 함께 무패를 자랑하던 챔피언은 따기 한 방에 깊은 크레이터에 처박혔다. 그의 몸은 산산조각난 바닥 아래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앨리스와 십잡스 영감은 충격에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진관이 날린 건 그저 평범한 따기처럼 보였기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레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진관은 그저 씩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방금 창안한 완전히 새로운 무공이었다. 이 기술은 방대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전에 흩어버려 그 파괴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진관은 이 기술을 따기 권법이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결국 그냥 따기를 때리는 것 아닌가? 그러고 나서 진관은 넋이 나간 아나운서에게 당당하게 상금을 요구하며 당연히 자신이 이겼다고 여겼다. 바로 그때 분노한 길드원들이 무기를 빼들었다. 그들을 이끌던 덩치 큰 사내가 진관이 상금을 챙겨 떠나게 둘 수는 없다고 포효했다. 적들에게 둘러싸인 와중에도 진관은 완전히 여유로운 태도로 자신의 비급을 어디에 두었냐고 무심히 물었다. 불량배들은 그의 질문을 무시한 채 무기를 치켜들고 그에게 돌진했다. 진관은 그저 펼친 손을 들어 올릴 뿐이었다. 경쾌한 따기 소리가 연달아 공간을 울렸다. 공격자들의 얼굴은 타격에 짓눌렸고 이내 눈이 뒤집힌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따기 권법을 몇 번 사용하고 나자 힘에 대한 진관의 통제력은 한층 더 정교해졌다. 막대한 상금과 비급을 모두 되찾은 것을 확인한 진관은 일행과 함께 카지노를 나섰다. 앨리스의 마음은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였다. 그녀는 진관이 허풍을 떤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었다. 그 악명 높은 노예상들에게서 상처 하나 없이 탈출할 수 있는 남자가 평범할 리 없었다. 앨리스는 마침내 진관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남자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 상금을 손에 넣었으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앨리스의 언니를 살릴 약을 구하는 것이었다. 진관과 앨리스 그리고 십잡스 영감은 함께 의원으로 향했다. 세 사람은 연소회를 위한 치료제를 살 준비를 마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발을 들이는 순간 끔찍한 악취의 앨리스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 익숙한 냄새는 진관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즐겨하던 약물 목욕을 떠올리게 했다. 그 당시 어린 진관은 참을 수 없는 악취에 쓰러질 뻔했었다. 그는 코를 쥐어막으며 끊임없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약물 목욕통 안에 아버지가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아버지는 진관의 너무 예민한 코가 이 냄새를 견디지 못해 독이 깃든 몸을 만들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투덜거렸다. 아버지는 진지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을 뿐이었다. 하지만 진관은 결국 악취를 참지 못하고 도망쳐버렸다. 그런데 지금 잊을 수 없던 그 냄새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헐렁한 검은 가운을 걸친 수상한 인물이 세 사람 앞에 소리 없이 나타났다. 기묘한 미소를 띠며 그 인물은 약을 구하러 왔느냐고 물었다. 진관은 이 수상한 의원이 전설적인 독공을 익히고 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세 사람은 의원을 따라 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의원은 아직 죽은 사람은 없지만 전염병이 이미 마을 전체에 퍼졌다고 설명했다. 다행히도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마침내 확실한 치료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과거에 이 영약을 만들려면 극도로 희귀한 3가지 약재가 필요했다. 그것들을 배합하면 음양단이라고 알려진 전설적인 궁극의 영약이 탄생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더 이상 그런 희귀한 약재가 필요하지 않았다. 제약 스킬만 있으면 똑같은 영약을 아주 쉽게 합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관은 앨리스가 약을 받아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앨리스는 두 손으로 약봉지를 꽉 쥔 채 감격에 겨운 눈빛을 빛냈다. 드디어 언니를 살릴 수 있는 치료제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들이 떠날 채비를 하자 의원은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환자에게 제 시간에 꼭 약을 먹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의원은 진관이 캐비닛을 뒤지고 있는 걸 발견했다. 진관은 그 안에 보관된 기이한 약초들이 궁금했을 뿐이라며 변명할 수밖에 없었다. 의원은 이어서 한 가지 나쁜 소식을 전했다. 앞으로 약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최근 약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의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대 근무를 돌리고 일손을 더 늘려도 밀려드는 업무량을 간신히 쳐내는 실정이었다. 마침내 약을 구하긴 했지만 한 달은 거뜬히 버틸 줄 알았던 막대한 돈이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다. 진관은 아무 말 없이 앨리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갑작스레 침묵을 깨고 그녀의 손에서 약주머니를 낚아챘다. 진관은 그저 안에 든 약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진관은 알약 하나를 삼키고는 아예 대놓고 즐기며 씹어먹기 시작했다. 그 알약 하나가 엄청난 거금이었기에 앨리스는 하마터면 이성을 잃을 뻔했다. 진관은 째째하게 군다고 투덜거리며 약주머니를 돌려주었다. 그는 단지 기력을 좀 회복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십잡스 영감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영감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진실을 알아챈 듯했다. 세 사람이 앨리스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연소에는 즉시 알약 하나를 삼켰고 귀한 약의 효능이 퍼지기 시작했다. 쇠약했던 그녀의 몸에 빠르게 생기가 돌아왔다. 소해가 마침내 회복되는 모습을 보자 두 자매는 감격에 겨워했다. 다음 날 진관과 십잡스 영감은 지붕 위에서 만났다. 영감은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기와를 밟으며 자신이 숨겨진 무림 고수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하지만 십잡스 영감은 이 새로운 시대가 이미 자신을 버렸다고 말했다. 이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할 뿐이었다. 영감이 어젯밤 진관이 약주머니를 낚아챘던 수상한 행동을 언급하자 그의 눈이 매섭게 좁아졌다. 영감은 그의 뒤에 서 있었기에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진관이 주머니를 빼앗은 그 찰나의 순간 그는 몰래 안에 있던 알약들을 바꿔치기 했다. 진관은 여분의 약을 찾으려 의원을 샅샅이 뒤졌다. 유난히 무거운 주머니를 집어든 그는 그것이 단순한 예비용 알약 그 이상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십잡스 영감은 그 알약의 맛이 어땠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그 역시 의원이 준 치료제가 가짜라는 걸 의심하고 있었던 듯했다. 진관은 손에 쥔 증거를 빤히 바라보았고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의원은 이 알약이 이독제 독으로 전염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직접 하나를 맛본 진관은 그것이 전혀 약이 아니라는 걸 간파했다. 그것은 중독성이 강한 맹독이었다. 그래서 진관은 의원에서 독이 든 알약을 진짜 약으로 몰래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선 셈이었다. 소해가 계속해서 그 독약을 먹었다면 결국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날 늦은 밤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 검은 망토를 두른 2명의 복면인들이 의원에 나타났다.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의원은 굽신거리며 조공을 바쳤다. 그러고는 연맹 가입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복면인들은 그의 질문을 무시했다. 그중 한 명은 약이나 팔더니 번지르르하게 말만 늘었다며 그를 차갑게 조롱했다. 복면인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최신 보급품을 의원에게 건넸다. 하지만 의원은 그것을 받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의심스레 주머니를 열었고 그 안에 마석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있다는 걸 발견했다. 복면인은 눈도 깜짝하지 않은 채 최근 조직에서 보급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원래 받던 양을 그대로 받고 싶다면 조공을 2배로 바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복면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습격자가 최근 노예 시장을 공격했다고 경고했다.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그것은 명백히 연맹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복면인은 의원에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조직에 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의원은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감히 조직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맹세했다. 복면인들이 떠나자마자 의원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보급품을 약장에 처박았다. 그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그들을 탐욕의 눈먼 쓰레기들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의원은 분노의 이성을 잃지 않았다. 가입 신청이 통과되어 연맹에 침투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모든 이들에게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의원은 방 안에 다른 누군가의 기척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불청객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진관이 그 근처에 앉아 태연히 알약을 씹어먹고 있었다. 의원은 아까 훔쳐간 약만으로는 그 탐욕을 채우기 부족했던 모양이라며 그를 비웃었다. 그는 진관이 더 많은 약을 훔치기 위해 어둠을 틈타 돌아왔다고 여겼다. 그리고는 그런 독한 약을 함부로 삼켰다가는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관은 그저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다. 그가 그 약을 거침없이 먹을 수 있었던 건 그 어떤 것도 견뎌내는 강철 같은 위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의원은 비웃으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약값이나 똑바로 지불하라고 말했다. 진관은 빚을 진 건 의원 쪽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사실 진관이 이미 그의 병에 딱 맞는 완벽한 처방을 내려주었기에 엄청난 진료비를 내야 할 판이었다. 의원은 진관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다음 순간 진관은 의원이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는 걸 폭로하며 그를 고칠 유일한 약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라고 선언했다. 의원은 물러서기는커녕 싸늘하게 웃으며 자기 일도 아닌데 참견한다며 진관을 조롱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가락 사이에 치명적인 강철 바늘이 나타났다. 그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진관에게 경고했다. 그런 다음 의원은 약사 스킬인 독침 발사를 발동했다. 수많은 독침이 순식간에 진관을 향해 쏘아졌다. 허공을 가르는 독침들에서 진관은 강력한 추적 능력을 감지했다. 한번 목표물을 놓고 나면 적중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오는 무기였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 진관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맨손으로 모든 독침을 잡아챘다. 의원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진관이 그토록 많은 치명적인 독침들을 손쉽게 막아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바늘을 손에 꽉 쥔 채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진관의 모습에 의원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원이 충격에 빠져 얼어붙은 사이 진관은 곧장 그에게 돌진했다. 의원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건물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정면으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바닥에 처박히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조차도 의원은 이 세상에 언제 저토록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진관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말에는 인간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의원을 향한 경멸이 가득했다. 진관은 날아오는 바늘들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있었다. 내공이 거에 실리지 않은 무공의 이치에 완전히 위배되는 암기였다. 그럼에도 궤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했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른바 스킬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진관은 그것을 그저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리고는 의원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야겠다고 경고했다. 뜻밖에도 의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진관이 어느 조직 소속인지 알아내려 했다. 진관은 그의 질문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차갑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든가 아니면 입 닥치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의원은 진관이 엄청난 이동 속도와 기척을 숨기는 능력 그리고 고도의 전투 기술까지 마스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진관이 암살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이 남자는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았다. 의원은 조심스레 진관이 격투가인지 물었다. 진관은 그런 직업은 난생 처음 들어본다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의 무심한 태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의원의 본능은 진관이 최소 B급 아니 그 이상일 거라고 외치고 있었다. 근접 전투에 능한 자인 것이 분명했기에 의원은 그가 더 이상 다가오게 둬서는 안 되었다. 다음 순간 의사의 손바닥에 맹독의 기운이 모여들었다. 그는 독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절대적인 상성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며 독혈의 폭류를 발동시켰다. 거대한 독가스 구름이 진관을 향해 밀려들었다. 보랏빛 동무가 그를 완전히 에워쌌지만 진관은 그저 쓰레기 냄새가 난다며 투덜거릴 뿐이었다. 의사는 권법가의 힘이 시야와 호흡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이제 맹독의 안개가 진관의 그 두 가지를 모두 앗아간 것이다. 그의 눈에 보지도 숨쉬지도 못하는 권법가란 그저 튼튼한 샌드백에 불과했다. 의사는 다시 기운을 끌어모아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진관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를 했다. 그는 허공으로 도약한 뒤 이에서부터 그를 향해 내리꽂혔다. 손 주위로 보랏빛 독을 뭉쳐내며 의사는 진관이 자신의 새로운 필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오만하게 선언했다. 약사 스킬인 맹독의 소용돌이가 폭발했다. 도끼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둥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진관이 그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것을 본 의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의사는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검은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다. 진관은 손가락 두 개로 의사의 손을 완전히 꺼뚫은 채 상처 하나 없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고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방금 자신이 창안한 새로운 권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는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에 이를 악물었다. 상처 주위를 맴도는 검은 피는 끔찍하기 그지없는 광경이었다. 진관은 여전히 그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 공기 중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에 대해 계속 불평해댔다. 의사는 다친 손을 거칠게 빼내며 권법가들에게 손가락을 쓰는 스킬이 존재했던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약사 스킬인 응급처치를 발동하여 약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상처를 빠르게 치료했다. 진관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재밌다는 듯 그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방금 전의 공격은 스킬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진관이 친히 만들어낸 지법이었다. 그는 한치의 장난기도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주먹의 힘은 손가락을 통해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관은 두 손가락을 맞대며 이 기술의 이름이 손가락 주먹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설명은 의사를 완전히 격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진관이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은 만화책에나 나오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다음 순간 진관은 손끝으로 의사의 손목을 가볍게 톡 쳤다. 그 한 번의 터치는 자신을 향해 쇄도해오던 압도적인 힘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의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목을 부여잡았고 그 아픔을 간신히 견뎌내고 있었다. 진관은 여전히 평온한 태도로 그것이 스킬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모아진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이 기술은 손가락 주먹이라 불리는 무술이라고 단호하게 반복했다.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을 마주한 의사는 깊은 굴욕감을 느꼈고 진관이 자신을 그저 장난감 취급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의사가 다시 공격을 퍼부으려던 찰나 진관의 손가락 주먹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진관은 다시 한번 손가락 주먹 자세를 취했다. 겁에 질린 의사는 어이없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즉시 뒤로 도약해 거리를 벌렸다. 그러고는 맹렬하게 소리치며 진관의 조롱이 자신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분노했다. 진관은 자비 없이 돌진하며 의사는 목소리 큰 것 말고는 볼 일이 없다고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의사의 머릿속에 문득 끔찍한 가능성 하나가 스쳤다. 진관이 손가락으로 사람의 혈도를 찌를 수 있다는 전설 속의 고수들처럼 진짜 무도가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서둘러 자신의 급소를 보호하며 현대시대에 버림받은 구시대의 유물 따위에게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발악했다. 하지만 이번에 진관은 목표를 바꿔 스스로 상반신 마비 손가락 주먹 타격이라 부르는 기술을 쏟아냈다. 소나기처럼 빠른 손가락 주먹 공격이 의사에게 쏟아졌다. 마지막 일격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꽂혔다.
그 손가락 타격에 갈비뼈가 부러진 의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끔찍한 고통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진관은 고작 손가락 2개에 당했냐며 그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의사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진관을 노려보며 그를 완전한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그의 눈에 진관은 그 어떤 정교한 기술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저 압도적인 무식한 힘으로 밀어붙일 뿐이었다. 놀랍게도 진관은 그것이 진짜 무술 기술이 아니며 이름도 방금 지어낸 것이라고 대놓고 인정했다. 진관은 깊은 산속에서 끝없는 수련을 10년이나 견뎌낸 몸이었다. 어떤 대결이든 간에 그는 의사 따위에게 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무술이든 싸움이든 심지어 단순한 가위바위보조차도 진관은 패배를 용납하지 않았다. 진관은 의사가 이기고 싶다면 자신의 기술을 받아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의사가 아무리 공격 패턴을 바꾼다 한들 결과는 변함없는 처참한 패배일 뿐이었다. 의사의 분노가 한계에 달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돌진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렸다. 비급 헌터로서 평범한 무도가에게 자신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무시무시한 독이 담긴 포션을 꺼내 들고 반격할 준비를 했다. 그 포션은 그가 수년간 피땀 흘려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였다. 포션의 효력이 돌기 시작하자 의사의 몸에서 검붉고 보랏빛이 도는 흉폭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약사 전용 특수 스킬인 독혈 개방을 발동시키며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엄청난 에너지가 전신을 휘감으며 의사의 힘은 B급을 넘어 일시적으로 A급에 도달했다. 즉시 자신감을 되찾은 그는 건방지게도 진관을 향해 어디 한번 덤벼보라며 도발했다. 진관은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했고 그의 눈빛에는 오히려 일말의 동정심마저 서려 있었다. 의사는 금지된 스킬을 강제로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순간 의사는 진관의 주먹이 자신의 몸에 거대한 바람구멍을 뚫고 지나간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에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들었다. 의사는 비 오듯 땀을 쏟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 상처 하나 없는 자신의 몸을 확인하자 그는 혼란에 빠지며 몸이 찢겨나가는 듯했던 감각이 환상이었는지 의심했다. 사실 진관은 마지막 순간에 주먹을 멈춘 것이었다. 공포에 질린 의사는 다급하게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더듬었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산산조각 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진관은 그를 조롱하듯 쳐다보며 그 기분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냐고 물었다. 결국 진관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지켜보라고 요구했던 건 의사 본인이었으니까. 만약 계속하길 원한다면 진관은 기꺼이 응해줄 생각이었다. 진관의 멸시는 의사에게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극도의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에겐 이길 가망이 전혀 없었기에 그저 제자리에 서서 이를 갈 수밖에 없었다. 눈앞의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압도적인 주먹을 멍하니 바라보던 의사. 돌연 그는 양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황급히 자신을 소개하며 진관을 주군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모시기 시작했다.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의사는 연소해를 직접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는 희귀한 침수를 사용하여 그녀의 몸에서 보라색 도끼를 서서히 빼냈다. 그제야 모두는 그 역병이라는 것이 사실 의사의 하급독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땀범벅이 된 그는 그 독은 단지 사람의 기력을 약간 쇠약하게 만들 뿐이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런 다음 그는 갓 지어낸 환약 한 병을 꺼내며 소해가 이것을 먹고 나면 완벽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때의 십잡스 노인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폭로했다. 이 자는 평범한 의사가 아니라 각성자들 중에서도 극도로 희귀하고 가치 높은 약사라는 것이었다. 누군가 헌터로 각성하게 되면 검사나 마법사, 도적처럼 특별한 직업과 그에 걸맞은 능력들을 얻게 된다. 그 중에서도 약사는 유독 희귀한 직업이었다. 약사들은 고도의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약물 제조에 있어 신비한 보너스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모든 주요 세력들이 군침을 흘리며 탐내는 귀중한 인재였다. 의사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희귀한 약사 직업을 들먹이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앨리스가 즉시 그의 머리통에 주먹을 내리꽂았다.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거들먹거리는 그의 표정에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는 마을 전체에 독을 퍼뜨린 인간 쓰레기에 불과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단 말인가? 백문도의 눈가에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앨리스 뒤에서 두 손가락을 치켜드는 진관을 본 순간 그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생존 본능이 그를 억눌러 굽신거리며 사과하게 만들었다. 앨리스가 계속해서 그를 몰아세웠지만 백문도는 감히 불만스러운 기색조차 보이지 못했다. 진관은 그토록 재능 있는 약사가 애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해치게 되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진관의 질문에 백문도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떨리는 손바닥을 천천히 펴자 부서진 보라색 결정체 몇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헌터들이 전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마석이었다. 포털 재앙 이후 마석은 세계의 에너지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이를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유혈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마석은 현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자 인류에게 세상을 바꿀 힘을 부여하는 존재였다. 마석은 사용자에게 일시적으로 본래의 등급을 뛰어넘는 힘을 줄 수 있었기에 헌터들은 필사적으로 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마석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마력이 짙게 깔린 구역이나 강력한 몬스터의 체내에서만 겨우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문도는 암시장에서조차 희귀한 이 자원을 의문의 조직과 거래할 때 곡물로 바쳐왔던 것이다. 앨리스는 오직 백문도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갈취한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만을 알고 싶었다. 백문도는 이미 그 돈을 전부 조직에 곡물로 넘긴 상태였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전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앨리스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다. 실랑이가 거세지던 중 백문도의 옷자락 사이로 반짝이는 목걸이 몇 개가 툭 떨어졌다. 고성방가가 뚝 끊기고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백문도는 이 목걸이들이 모두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라며 태연하게 변명했다.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에 앨리스를 말리던 십잡스 할배마저 합세의 백문도에게 참교육을 시전했다. 백문도는 자신을 더 뒤져봐야 소용없다며 다급히 해명했다. 나머지는 전부 윗선에 넘겨버렸다는 것이다. 모두의 시선이 그가 말한 윗선이라는 존재에 쏠렸다. 진관이 백문도를 추궁했다. 하지만 백문도는 겁에 질려 더듬거리면서도 끝내 그들의 정체를 직접 밝히길 거부했다. 결국 그는 진관을 그들의 접선 장소로 직접 안내하겠다고 나섰다. 백문도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적혈맹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관은 적혈맹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는 심지어 적혈군단과 적혈맹의 차이가 뭐냐고 묻기까지 했다. 백문도는 진관이 적혈맹을 들어본 적조차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치 지난 10년 동안 깊은 산속에 숨어 살기라도 한 사람 같았다. 포털 재앙 이후 새로운 무림에 4명의 전설적인 영웅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천왕이라 불렀다. 적혈맹은 그 사천왕 중 한 명인 혈신이 세운 길드였다. 그 순간 진관은 마침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과 연결된 단서를 찾아냈다. 연무마을에는 마피아라는 범죄 조직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점조직 형태인 덕분에 조직원들은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마피아는 불법 사업뿐만 아니라 적혈맹의 비호를 받으며 연무마을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 비호의 궁극적인 배후는 바로 사천왕 중 하나이자 온 무림이 두려워하는 이름, 전설적인 혈신이었다. 즉, 마피아는 혈신의 적혈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두고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문도는 자신이 들은 적혈맹에 대한 소문을 무겁게 털어놓으며 마피아의 배후가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을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가던 중 백문도는 문득 주변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워졌음을 깨달았다. 적혈맹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진관의 동공이 작게 수축했다. 그의 몸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압박감에 주변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살기는 마치 손에 잡힐 듯 짙고 강렬했다. 바로 그때 진관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힘의 진정한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약자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에 있다는 것을. 강력한 책임감을 가진 자만이 내면의 어둠에 먹히지 않고 그 파괴적인 힘을 통제할 수 있었다. 압도적인 분노가 진관의 이성을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천천히 쥐었던 주먹을 풀었다. 진관은 자조 섞인 미소를 지었다. 다시 한번 그가 나서야 할 이유가 생겼다. 이후 일행은 어느 약방 앞에 도착했다. 백문도는 이곳이 마피아의 월간 접선 장소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때부터 백문도는 진관을 주군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듣는 호칭에 앨리스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진관조차 그 새로운 호칭에 피곤함을 느꼈다. 그러자 백문도는 마피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며 나섰다. 마피아.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우쭐한 기색마저 역력했다.
이전 거래 때 그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마피아는 어떤 미친놈이 노예 시장을 습격한 일로 극대노한 상태였다. 현재 마피아 전체가 그 습격 사건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랑스레 정보를 늘어놓는 백문도를 보며 앨리스는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이어 백문도는 마피아의 조직 구조를 설명했다. 산하 조직들은 마석을 구해 마피아의 눈에 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관이 왜 마피아를 건드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물었다. 진관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자신의 고향에서 약해 빠진 놈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꼴을 보니 그저 짜증이 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십잡스 할배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그 노인이라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십잡스 할배는 마피아가 돈이 굴러가는 암시장을 주름잡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진관은 곧바로 노인을 강제로 길잡이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진관은 백문도에게 마피아 제보 몇 벌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앨리스에게는 환자 치료를 돕는 척하며 백문도를 밀착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그 시각 한 산하 조직의 일원들이 초조한 기색으로 월간 공무를 바치고 있었다. 그들 앞에 선 검은 망토의 복면남은 사실 위장한 진관이었다. 진관은 마피아의 본거지에 홀로 잠입해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하지만 공무를 바치던 자들은 이미 이번 달 상납을 마친 상태라 혼란스러워했다. 불과 이틀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수금하러 또 사람이 나타난 건가? 그들 중 한 명이 이 수상한 상황을 윗선에 보고하려던 찰나 그의 눈앞에 번쩍하는 섬광이 일었다. 다음 순간 진관의 주먹이 포효하듯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길을 찢는 듯한 폭음이 터져나오며 7층짜리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그 끔찍한 파괴력에 인근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흙먼지가 겉였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노인은 저토록 젊은 나이에 이미 절대적인 전투력을 갖춘 진관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관의 힘이 시스템 스킬이 아닌 순수한 무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머지않아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시대의 새로운 영웅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곧 훨씬 더 거대한 문제가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현 시대에서 마석은 막대한 힘과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에 헌터협회는 사천왕과 협정을 맺은 후 마석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적혈맹이 정말 마피아의 배후라면 이는 단순한 범죄 조직 간의 다툼을 아득히 뛰어넘는 문제였다. 세계 평화는 그저 아슬아슬한 협정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고 작금의 사태는 이미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마피아가 적혈맹과 손을 잡았는지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직접 부딪히는 것뿐이었다. 진관 일행은 곧 또 다른 마피아 본거지에 도착했다. 진관은 몸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정문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다. 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가 누군지 맞춰볼래? 경비병들은 순진하게도 그가 마피아 산하 조직 중 하나에서 온 놈일 거라 넘겨짚었다. 다음 순간 진관의 주먹이 건물 전체를 박살내버렸다. 연쇄적인 폭발과 함께 도둑 길드, 밀수 조직, 노예 매매 조직이 모조리 잿더미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함께 모여들었다. 수년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범죄 조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진관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무명이라 불렀고 그의 업적이 유명한 S급 헌터들마저 뛰어넘는다고 칭송하기까지 했다. 거점들이 차례로 파괴되면서 조직은 남부 전력의 80%와 북부 전력의 70%를 잃고 말았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팽팽해졌다. 조직의 2인자인 선우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는 배신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심지어 그 배신자가 이미 조직의 수뇌부까지 침투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망토를 두른 신비로운 여자가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습격자가 조직의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의 배신자를 탓하는 것은 너무나도 빈약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선우탄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며 거점들이 무너진 건 상상 속의 배신자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무능한 지휘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말다툼이 격해지자 보스의 분노에 찬 포효가 순식간에 회의실을 정적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벌레 한 마리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놈들이라며 그들을 맹비난했다. 그들은 여전히 타깃의 생김새나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 순간 남양이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여자가 암살 임무를 맡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힘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기회를 틈타 이전에 실패했던 모든 이들을 조롱했다. 한편 진관은 적들이 분노하여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쨌든 굴욕적인 패배를 겪은 자들이 언제나 가장 깊은 원한을 품는 법이니까.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이렇게 노골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통제불능의 위기를 초래할까봐 걱정했다. 진관은 개미가 수백 마리 모여봤자 호랑이를 해칠 수는 없다고 믿었다. 백문도는 각성자들을 벌레에 비유하는 진관이 제정신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하지만 백문도는 진관이 마하길드를 선택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진관은 저급한 손님들을 품격 있는 곳으로 초대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 대신 이곳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마하길드의 모든 일원들이 이제 그 안으로 모여들었다.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나한대는 분노에 차서 진관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진관의 지난번 싸대기 한 방에 그는 기절하고 말았었다. 그래서 나한대는 상대방이 틀림없이 속임수를 썼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한대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터득한 상태였다. 그의 부하들은 그 신들린 손들기 기술을 열렬히 찬양하며 진관을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갑자기 입구에 한 인물이 나타나 홀 전체를 기분 나쁜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한대가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순간 그는 그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 진관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채 마치 가벼운 마실이라도 나온 것처럼 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증오하던 원수를 보자 나한대는 미친 듯이 흥분하여 걷잡을 수 없이 포효하기 시작했다. 진관이 무심하게 손을 들자 순식간에 눈앞으로 다가왔고 지난번 만남이 남긴 공포에 나한대는 본능적으로 두 팔을 들어 얼굴을 보호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관은 마지막 순간에 손을 멈췄다. 진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통을 통해 몸에 새겨진 예절은 결코 잊히지 않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무시한 채 길드마스터의 자리에 차분히 앉았다. 조용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진관은 나한대에게 최대한 널리 메시지를 퍼뜨리라고 명령했다. 그날 이후로 무명, 이 마하길드를 장악하고 적혈맹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이다. 길드 마스터인 나한대는 진관의 요구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졌다. 진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게 명령을 반복했다. 그는 또한 나한대에게 길드의 자원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돕도록 명령하며 더욱 베풀라고 충고했다. 나한대는 말문이 막혀 진관을 마치 천치라도 보는 듯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 순간 나한대는 경로하며 길드를 넘길 수 없다고 거부했고 심지어 진관과 싸울 준비까지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관은 단 한 번의 주먹으로 그를 바닥에 내리꽂으며 저항을 단숨에 끝내버렸다. 진관은 이의가 있는 자가 더 있는지 차분하게 물었다. 그의 무자비한 장악력에 백문도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날 이후 나한대는 비급 헌터이자 길드마스터에서 길드의 청소부로 전락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원망과 불타오르는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근처에서 명상을 하던 진관은 갑자기 나한대에게 좀 조용히 쓰라고 명령했다. 얼굴이 멍투성이가 된 나한대는 순종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비급 헌터가 이렇게까지 몰락한 것에 한탄했다. 새로운 무림의 규칙 아래에서 비급 헌터들은 권력계층의 주요 기둥으로 여겨졌다. 나한대는 비급에 오르면 부유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지독한 육체노동을 강요받고 있었다. 끝없이 추락한 그의 위상은 스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다. 진관은 그가 강력한 헌터이면서도 단순한 청소 하나 제대로 못 끝낸다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백문도는 진관이 그토록 순식간에 마하 길드 전체를 장악한 것에 혀를 내둘렀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무명, 이 마하 길드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에 대한 수많은 허무맹랑한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로 번지기 시작했다. 진관은 정보가 자신이 예상했던 속도대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소문이 자신의 미끼를 타기 되게 정확히 물어다 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던 아무런 반응도 없이 밤이 찾아왔다. 진관은 소문만으로 목표물을 끌어내기에 충분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토록 겁 많은 상대들이 어떻게 이 잔혹한 무림에서 살아남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바로 그때 거친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다. 진관은 내공을 폭발시키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적에게 고통 없는 죽음을 선사하겠다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하지만 밖에서는 대체 누구를 죽일 작정이냐고 묻는 달콤하고 장난기 가득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능적인 몸매를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나 심지어 그를 자기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굴었다. 이어서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타나 초대장을 전하러 왔다고 알렸다. 그들은 진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바로 전설의 무명인지 물었다.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한 진관은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기 전 잠시 머뭇거렸다. 앞장선 여자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연무시의 영웅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심지어 초대장에 새빨간 키스마크를 남기기까지 했다. 그녀는 진관에게 길드원들도 함께 데려오라고 초대했다. 연회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무경루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진관은 그녀의 키스마크가 찍힌 따뜻한 초대장을 받아들었고 순식간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마치 그녀에게 영혼을 빼앗긴 것처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그 여자의 기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십잡스 노인조차 수염을 쓰다듬으며 저런 강렬한 자극은 진관에게 너무 벅차다고 거들었다. 연무시에서 무경루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진관뿐일 것이다. 그곳의 비범한 화려함은 밤에 뜨는 달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곳을 둘러싼 무수한 어두운 소문들은 방문객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위험한 장소로 만들었다. 진관은 애초에 적들을 유인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구역으로 들어가게 된 이상 직접 그들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날 늦은 밤, 무경루는 셀 수 없이 많은 등불로 빛나며 사치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선우탄이 돌연 무경루 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숨막힐 듯 긴장감에 휩싸였다. 선우탄은 뒷세계 2위의 강자였고 그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남양 역시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인물이었다. 뒷세계 3위의 강자로서 그녀의 모든 몸짓에는 치명적인 매력이 담겨 있었다. 남양이 그를 떠보려 하자 선우탄은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그녀를 엮였고 도끼 품은 생물이라 대놓고 모욕했다. 남양은 그가 우호적인 의도로 온 것이 아니며 필시 수상한 소문을 듣고 왔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각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연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반면 선우탄은 오만하게도 그것을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라 여겼다. 그의 조롱 앞에서도 남양은 그저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의 오만함도 곧 끝장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보랏빛으로 빛나던 중급 마석을 떠올렸다. 그것은 무명을 제거하는 대가로 보스가 내건 거대한 보상이었고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그녀는 더욱 강해질 것이었다. 남양은 은밀히 부하들을 불러 VIP룸의 술에 치명적인 수면 가루를 타라고 명령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맹독이기에 하인들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남양은 그토록 끔찍한 괴물을 상대하려면 평소에 최소 10배에 달하는 양을 준비해야 한다고 차갑게 못 박았다. 그녀는 절대 망설이지 말고 이번 기회에 목표물을 확실하게 제거하라고 경고했다. 남양은 그 누구도 자신의 정당한 공로를 가로채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한편 진관과 일행들은 이미 호화로운 연애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나한테는 오직 무경각의 최상층에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심지어 진관을 부르는 호칭까지 바꿔버렸다. 갑자기 무경각의 화령이라는 여자가 나타나 열정적으로 진관을 꽉 끌어안았다. 그녀는 유혹하듯 그에게 기대어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광경을 본 앨리스는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였다. 화령은 앨리스를 철저히 무시한 채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며 진관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다. 앨리스는 단번에 화령의 수작을 꿰뚫어 보았고 혐오감과 동시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진관은 완전히 홀린 듯한 표정으로 동료들의 모든 걱정을 무시했다. 앨리스가 즉시 막아서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정신적 충격에 방향 감각을 잃고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 화령은 그 틈을 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밀실로 진관을 이끌었다. 그녀의 눈에 진관은 이미 무기력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녀는 멍하고 황홀해하는 그의 표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화령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진관에게 무경각 최고급 수안주를 한 잔 달았다. 하지만 그 술에는 이미 특수 수면 가루가 몰래 섞여 있었다. 진관이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켜자 화령은 승리에 찬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약은 A급 괴물조차 순식간에 잠재울 만큼 강력했다.
그러니 그가 의식을 잃기만 하면 식은 죽 먹기로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령의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그녀는 충격으로 얼어붙고 말았다. 진관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술맛이 기가 막힌다며 흥분해서 소리쳤다. 독에 당한 기색은 전혀 없이 그는 화령에게 한 잔 더 따르라고 지시했다. 화령의 동공이 공포로 요동쳤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병을 들어 다시 술을 따랐다. 잔을 채우는 동안 화령은 몰래 어마어마한 양의 약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진관이 이렇게 늘어난 독마저 버텨낼 수 있을지 서늘한 의문을 품었다. 진관은 잔을 들어 그대로 들이켰다. 다음 순간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얘 같은 술인데 갑자기 맛이 달라졌는지 차갑게 캐물었다. 그의 질문에 화령은 또다시 초조해졌다. 진관은 돌연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모든 술에 독을 타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화령은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이미 자신의 속셈을 간파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진관은 그녀의 턱을 움켜쥐고 배우가 누구인지 무슨 기괴한 약을 쓴 것인지 차갑게 추궁했다. 그리고 진관은 화령이 직접 그 독주의 맛을 보게 만들기로 했다.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지로 그녀의 입에 독이 든 술을 쏟아부었다.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끔찍한 고통이 화령을 미치기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진관을 노려보며 맹렬하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몸은 점차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그제야 화령은 그 약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다음 순간 그녀는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가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진관은 그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의식을 잃었던 화령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더니 손끝을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아 깨질 듯한 머리를 감싸쥐었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듯한 진관의 미소를 발견했다. 순식간에 압도적인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진관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깨어났으면 일어나라며 차분하게 명령했다. 그는 화령에게 그녀의 약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퉁명스럽게 알려주었다. 그의 말에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진관이 자신의 입에 강제로 약을 쏟아붓던 기억이 떠오르자 차가운 식은땀이 얼굴을 덮었다. 그제야 그녀는 그가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화령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협박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 했다. 그녀는 밖에 있는 진관의 동료들 역시 독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때 앨리스와 일행들이 돌연 모습을 드러냈다. 백문도의 도움으로 그들은 이미 모두에게 퍼진 독을 완벽하게 해독한 상태였다. 그 사실에 화령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쳐다보았다. 백문도는 약과 독 모두의 정통한 전문가였다. 그 앞에서 독을 쓰려 하는 것은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우스운 일이었다. 그들은 또한 무경가간의 다른 자들을 모조리 제압해 적이 전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기가 막힐 정도로 순조롭게 풀렸다. 진관은 이제부터가 진짜 질문의 시작이라며 화령에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낀 화령의 동공이 수축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진관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차갑고 이압적인 목소리로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너희 우두머리는 어디 있나? 그의 추궁의 화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겠다고 버텼고 자신이 모시는 우두머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진관은 그녀의 그런 충성심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검은 안개 같은 살기가 그의 온몸을 휘감아 솟아오르며 그의 미소는 더욱 섬뜩해졌다. 그 끔찍한 모습에 화령은 무릎을 꿇고 동정을 구하며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 진관에게 있어 충성을 선택한 자는 그에 따르는 대가도 감수해야 마땅했다. 진관의 매서운 따기와 죽음의 위협 앞에 화령은 결국 자비를 구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신은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우두머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호소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그녀는 무경 부인의 열쇠가 우두머리에게 직행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덜컥 털어놓았다. 하지만 열쇠는 두 개였고 반드시 동시에 사용해야만 했다. 하나는 무경 부인이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VIP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위치를 알아낸 후에도 진관 일행은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했다. 두 열쇠가 감지 스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를 빼앗기면 다른 하나에 즉시 경보가 울리는 구조였다. 즉, 두 열쇠를 동시에 탈취하지 않으면 다른 열쇠를 가진 자가 도망치게 된다는 뜻이었다. 화령은 그들이 자신의 말을 진짜로 믿을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일부러 그 정보를 흘려 무경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 무경 부인과 그들이 맞붙도록 유인한 것이었다. 진관은 차분하게 흩어져서 열쇠를 찾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경 부인을 홀로 상대하기로 결정했다. 자리를 떠나기 전 그는 십잔맨에게 다른 동료들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앨리스는 화령의 정보가 함정일지도 모른다며 여전히 불안해했다. 하지만 진관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에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함정은 그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었다. 화령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그의 어리석음을 조롱했다. 무경 부인은 우아한 미녀인 동시에 극도로 위험한 A급 헌터였다. 그녀와 같은 수준의 소수 엘리트 헌터 앞에서는 그 누구도 멀쩡히 서 있을 수 없었다. VIP로만의 다른 열쇠 역시 야수만큼이나 위험한 자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진관 일행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 화령은 오직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백문도는 주군의 강함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의 본거지 한가운데에 있는 만큼 삼엄하게 경비되는 VIP룸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진관이 뼛속까지 시린 서늘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미 방에 잠입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무경관의 VIP룸 안에서 마피아 보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누가 허락도 없이 기생들을 불렀는지 의아해했다. 은은한 꽃향기에 둘러싸인 채 자신을 최영이라 칭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우아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사실 잠입을 위해 철저하게 변장한 앨리스였다. 마피아 보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즉시 경계를 풀었지만 곧 그녀 뒤에 서 있는 다른 여인을 발견했다. 백문도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여장한 채로 모두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속으로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진관의 굴욕적인 계획을 조용히 저주했다. 마피아 조직원들은 또 다른 미녀의 등장에 미친 듯이 흥분했고 그의 압도적인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자고 서로에게 다짐했다. 백문도는 기생으로서의 변장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그는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며 수줍은 표정으로 공손하게 감사를 표했다. 이런 유혹적인 잠입 방식은 백문도에게 끔찍한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진관을 끊임없이 저주하며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한탄했다. 하지만 백문도는 그 상황이 겉보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들은 완전히 취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움직임과 감각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들은 태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파고들 만한 빈틈을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이 비급 강자라는 사실이었다. 다행히 앨리스와 백문도는 무모하게 그들에게 덤비지 않았고 만약 그랬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열쇠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화령의 정보에 따르면 VIP룸 안의 열쇠는 붉은 머리 남자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붉은 머리 남자가 보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다른 방을 찾아보기로 했다. 자신을 둘러싼 경비병들을 처리하기 위해 백문도는 은밀하게 약사 스킬을 발동하여 술병에 독을 주입했다. 바로 그때 알 수 없는 끔찍한 기운이 그를 조여왔다. 선우탄이 소리 없이 백문도의 바로 뒤에 나타난 것이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즉시 선우탄을 알아봤다. 앨리스와 백문도는 이 붉은 머리 남자가 바로 자신들이 찾던 목표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우탄이 뿜어내는 끔찍한 압박감을 느낀 백문도는 그가 A급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진관이 처음 이 임무를 맡겼을 때 그는 VIP룸에서 열쇠를 찾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백문도는 이제 이 임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선우탄은 남양이 술에 손을 썼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술을 바꿔주겠다는 시종의 제안을 거절했다. 선우탄은 남양에게 더 깊은 속셈이 있다고 믿고 계속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다. 그는 상황이 변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남양이 다음에 어떤 수작을 부릴지 지켜보고 싶었다. 백문도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백문도는 약을 사용해 자신들의 기척을 숨겼다. 하지만 정체가 탄로난다면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 선우탄은 그들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릴 것이 분명했다.
백문도는 변장을 유지하면서 선우탄의 몸에서 열쇠를 어떻게 찾아낼지 고민하며 공손하게 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선우탄에게 조심스레 술을 권하려던 찰나 선우탄이 갑자기 그의 손에서 술병을 쳐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백문도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겁먹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다. 선우탄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살피더니 잔인하고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백문도의 여장을 단번에 간파했지만 그것이 남양이 꾸민 또 다른 계략의 일부라고 착각했다. 공기가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A급 강자인 선우탄은 진정한 괴물의 끔찍한 압박감을 뿜어냈다. 그는 당장이라도 뼈를 부숴버릴 듯이 한 손으로 백문도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선우탄은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게서 수면제 가루 냄새가 나는군. 백문도는 그가 이렇게까지 예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이 어떤 괴물을 상대하고 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헌터들은 각성할 때 기본적인 등급과 평범한 클래스 능력만을 얻었다. 오직 극소수의 운 좋은 헌터들만이 특성이라는 특별한 힘을 각성할 수 있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우탄은 야수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초인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그가 백문도에게서 희미한 수면제 가루 흔적을 감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백문도는 자신이 그저 미천한 시종일 뿐이라고 변명하며 이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그의 몸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려던 순간 앨리스가 고통스러운 듯 입을 틀어막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빛나는 무지개색 액체를 선우탄의 얼굴에 정통으로 뿜어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은 죽음의 공기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괴한 분위기로 바꿔놓았다. 이것은 또한 백문도에게 옷에 엎질러진 술에서 약 냄새가 난 것이라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 그는 심지어 문제를 일찍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며 능청을 떨었다. 결국 선우탄은 앨리스와 백문도를 VIP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들의 잠입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A급 강자에게서 살아서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던 앨리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실망한 기색 대신 그녀는 백문도에게 교활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취한 행동은 모두 연기였다. 의심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유능한 도둑의 제1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앨리스는 품에서 작은 황갈색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 무시무시한 붉은 머리 남자에게서 몰래 훔친 열쇠가 들어있었다. 백문도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 그 열쇠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평소에 술주정밖에 할 줄 모르는 것 같았던 D급 헌터가 감히 A급 강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미친 짓이었다. 사실 백문도는 이전에 자신 혼자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는 앨리스 같은 D급 헌터는 그저 발목만 잡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었다. 그때 진관은 백문도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만을 지어 보였다. 그는 말다툼을 하는 대신 백문도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어느 정도의 등급일 것 같냐고 물었다. 백문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주군께서는 못해도 A급 이상이실 겁니다. 진관은 폭소를 터뜨리며 그에게 가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다. 만약 앨리스가 자신 같은 A급 강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훔칠 수 있다면 백문도는 여전히 등급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겠느냐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이 훔친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마음속에 서서히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열쇠 주머니가 맞을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백문도는 이제 앨리스가 임무를 완수할 능력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그는 앨리스가 연애 도중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술을 일부러 토해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결정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백문도는 그녀가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하는 일에서 그런 값싼 동정심은 흔히 죽음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앨리스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목숨을 건진 게 뭐 불만이라도 있냐고 되물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앨리스의 뇌리에 진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소에 꾀죄죄해 보이고 때로는 무모하게 행동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옳은 결정을 내렸다. 진관은 언젠가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항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그 미치광이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일지도 몰랐다. 앨리스는 막 탈출을 준비하는 순간에조차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다.
영혼마저 찢어버릴 듯한 강력한 포효가 무경관을 꿰뚫으며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백문도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다. 선우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그들은 치명적인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첫째, 무경관 안의 모든 마피아 조직원은 남양을 섬기고 있었다. 그녀가 술에 독을 탄 순간부터 남양은 단 한 사람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둘째, 그리고 훨씬 더 끔찍한 사실은 야수 특성을 가진 헌터들은 자신의 물건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고유한 채취를 남겼다. 선우탄은 이제 감히 자신의 물건을 탐낸 모든 사냥감들을 추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잠시나마 그의 감각을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훔친 열쇠에 남아있는 냄새까지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포식자처럼 마침내 선우탄은 자신의 사냥감을 정확히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용 스킬인 포식자의 포효를 발동시켰다. 소름 끼치는 음파는 마치 물리적인 충격파가 되어 전장 전체를 휩쓸었다. 디급 헌터에 불과한 앨리스는 그 압도적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백문도는 은침을 사용해 강제로 마비된 몸을 풀고는 앨리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기에 사로잡힌 선우탄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선우탄의 거대한 주먹이 허공을 찢으며 기청이 터질 듯한 굉음을 일으켰다. 그 압도적인 힘에 백문도는 뒤로 튕겨나라가 벽에 처박히고 말았다. 주변은 순식간에 처참한 돌무더기로 변해버렸다. 선우탄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두 눈은 사냥의 쾌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앨리스는 차가운 식은땀을 흘리며 그 끔찍한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그저 끔찍한 괴물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선우탄의 주변으로 정체불명의 빛 구슬들이 여러 개 나타났다. 백문도가 약사 스킬인 동무류를 발동하자 그 구슬들이 일제히 폭발했다. 독은 짙은 안개로 변해 선우탄의 예민해진 후각을 교란시켰다. 예상치 못하게도 선우탄은 입을 쩍 벌리더니 그 독안개를 일부러 들이마셨다. 독이 체내로 퍼지자 그의 표정은 한층 더 광기 어리게 일그러졌다. 백문도는 그 틈을 타 앨리스를 전장 밖으로 밀어냈다. 홀로 남게 된 백문도는 시끄러운 짐승 한 마리쯤은 거뜬히 처리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조금 전 백문도는 앨리스의 뒷목에 은침을 꽂아 넣었었다. 그 끔찍한 고통 덕분에 그녀는 즉각적으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은침은 포식자의 포효로 인한 마비도 강제로 풀어주었다. 백문도는 진관이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낸다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선우탄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욱 오만하고 기괴한 폭소를 터뜨렸다. 그가 거대한 황금빛 발톱을 휘두르자 초승달 모양의 검기가 허공을 찢으며 날아갔다. 백문도는 흙먼지 속을 쉴 새 없이 파고들며 그 치명적인 일격들을 간신히 피했다. 동시에 백문도는 약사의 전용 무기인 은침을 뽑아들었다. 놀랍게도 선우탄은 여전히 백문도가 남자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백문도가 정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기꺼이 짝으로 삼았을 거라고 짓거렸다. 백문도는 분노를 터뜨리며 선우탄을 향해 변태같은 짐승 새끼라며 욕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줄곧 남자였다고 소리치고는 떨리는 손으로 환약 하나를 삼켰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백문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이미 두 번째 금단약을 삼킨 상태였다. 전투가 시작될 때 그는 물리 방어력을 올리기 위해 첫 번째 약을 삼켰었다. 이 금단약들은 독을 약으로 사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신체 능력을 몇 배나 증폭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맹독이 체내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었다.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백문도의 내장에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다. 그러나 처절하게 저항하는 그의 모습은 선우탄을 더욱 흥분하게 만들 뿐이었다. 선우탄이 발을 높이 치켜들더니 바닥을 거칠게 내리찍었다. 수많은 돌파편들이 마치 대포알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이것이 바로 랭크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압박감이었다. 백문도는 A급 헌터의 진정한 힘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B급 약사로서 강한 힘을 지녔음에도 발구르기 단 한 번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이다. 선우탄은 발톱을 휘두르며 다시 한번 자비 없는 공격을 퍼부었다. 귀를 찢는 듯한 충격음과 함께 황금빛 발톱이 벽에 처박혔다. 단단한 돌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렸다. 백문도는 충돌하는 순간 고의로 뒤로 물러났었다.
충격을 간신히 줄인 백문도가 침묵을 지키자 선우탄은 여유롭게 다가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지 않냐며 조롱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자비롭게도 백문도에게 고통 없는 죽음을 선사해주겠다고 짓거렸다. 하지만 선우탄이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문득 기이한 낌새를 느꼈다. 압도적인 열세에 몰려있던 백문도의 몸에서 스산한 보랏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금단약을 삼켰다. 백문도는 독을 약으로 써서 초인적인 힘을 얻는다 해도 세 알이나 먹으면 몸이 산산조각 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겐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백문도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평소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지만 진관이 남긴 그 두려운 그림자와 비교한다면 그는 선우탄보다 훨씬 더 강한 괴물과 이미 싸워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선우탄의 맹공도 더 이상 무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백문도는 문득 그 바보 같은 소녀 앨리스를 떠올렸다. 그는 진관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남을 구하려 하는 미친 짓에 대해 그녀가 했던 말도 기억해냈다. 백문도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어쩌면 그 미치광이 곁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자신마저 비정상으로 변해버린 모양이었다. 그런 다음 백문도는 선우탄마저 몸서리치게 만들 행동을 취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은침을 자신의 몸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선우탄을 쏘아보며 백문도는 마지막 도발을 던지듯 속삭였다. 내 장례식엔 이런 싸구려 클리셔가 딱이지. 처음에 선우탄은 코웃음을 치며 고작 생각한 자살 방법이 그것뿐이냐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미소는 굳어졌고 동공은 충격으로 거세게 요동쳤다. 핏빛으로 번뜩이는 은침이 이미 그의 눈앞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 선우탄은 고개를 급히 비틀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치명적인 은침을 간신히 피했다. 그는 백문도의 속도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빨라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몸에 은침을 꽂아 넣은 후 백문도는 소름 돋는 힘을 폭발시켰다. 선우탄은 백문도의 심장 부근에 꽂힌 붉은 침이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비정상적인 속도로 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입술 사이로 백문도는 차갑게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융합. 스킬이 발동되자 그의 주변으로 진홍빛 기운을 머금은 바늘들이 여러 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적혈침이라 불리는 약사의 금단 스킬이었다. 기운을 머금은 바늘들이 하나로 융합되더니 거대한 핏빛 쐐기로 변했다. 세상을 파괴할 듯한 힘을 품은 거대한 쐐기가 선우탄을 향해 쇄도하자 전투는 순식간에 극한으로 치달았다. 핏빛 쐐기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쉴 새 없이 몰아치자 선우탄의 두 팔은 그 충격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는 백문도가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며 비열한 새끼라고 저주했다. 백문도는 비웃으며 그 대단하신 A급 헌터도 공포와 초조함을 느낄 줄 아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선우탄은 일개 B급 약사가 자신을 이토록 치열한 근접전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경악했다. 하지만 선우탄의 공격은 여전히 끔찍할 만큼 폭력적이었다. 그는 뒤틀린 미소를 지으며 황금빛 발톱을 휘두르고 쉴 새 없는 맹공을 퍼부었다. 백문도는 거대한 핏빛 쐐기로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상대의 압도적인 힘 앞에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다. 피투성이가 된 백문도의 얼굴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그의 마음속엔 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생명력을 깎아내며 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육체는 더욱 빠르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 나기 전에 이 악몽을 끝내야만 했다. 선우탄 역시 백문도의 처절한 상황을 분명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억센 소나기로 날아드는 핏빛 쐐기를 너무도 가볍게 낚아챘다. 선우탄의 눈빛엔 경멸이 가득했고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백문도의 공격을 바락에 불과하다 조롱하며 맹수의 발톱 앞에 선 꿀벌의 침만큼도 이협적이지 않다고 짓거렸다. 그 숨막히는 힘의 격차로 인해 전장 전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선우탄이 승리를 확신하던 그 순간 전투의 판도가 다시 한번 뒤집혔다. 백문도가 야수와도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게 번뜩였고 순식간에 선우탄의 머리 위로 솟구쳐 올랐다. 선우탄의 뇌리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다.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백문도의 내면에서 기운이 변형되고 있었으며 그 폭발적인 강화는 스킬의 형태마저 바꿔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초월적인 힘에는 필연적으로 끔찍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었다. 백문도는 치명 심독침이라 불리는 약사의 비수를 발동시킨 것이다. 푸른빛과 보랏빛이 감도는 침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각성의 독을 주입하자 그의 심장은 기이한 보랏빛으로 물들어갔다.
이 비술은 사용자의 육체를 절대적인 한계 너머로 밀어붙였지만 동시에 양쪽 모두를 파멸시키기 위해 고안된 동기어진의 수였다. 백문도조차 자신이 이 기술을 진짜로 쓰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의 기억 너머로 진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진관은 예전에 그가 더 강해지고 싶은지 물으며 그의 변신 능력을 사용해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백문도는 변신하려면 값비싼 마석이 필요하지만 이미 전부 써버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지막 비기가 하나 있다고 언급했지만 발동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기에 늘 망설였다. 백문도가 불평을 끝내기도 전에 진관은 무자비하게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진관은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진정한 무도인은 항상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목숨을 걸 의지가 없는 자는 강해지는 것에 대해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당시 백문도는 그런 질문을 한 것조차 완벽한 바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진관의 그 말은 그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의 원천이 되었다. 백문도는 오만한 선우탄을 노려보며 단 한 가지 생각만을 품었다. 바보나 시도할 법한 목숨을 건 마지막 행동을 하겠다고. 백문도는 자신의 생명을 연료 삼아 약사 스킬인 절명침을 발동했다. 과부하된 에너지가 성난 홍수처럼 선우탄을 향해 쏟아졌다. 선우탄은 입을 벌려 톱날처럼 끔찍한 송곳니를 드러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전장에 울려 퍼졌다. 백문도는 끊어진 연처럼 뒤로 날아가 저 멀리 잔의 속으로 처박혔다. 선우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야수 전사 스킬인 늑대 무리 사냥을 발동했다. 선우탄은 어떤 포식자도 한낱 먹잇감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포식자는 그저 사냥감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그만일 뿐이라고. 백문도는 피를 흘리는 오른팔을 왼손으로 꽉 부여잡았다. 목숨을 걸었음에도 A급 헌터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절대적인 격차는 여전히 좁힐 수 없었다. 선우탄은 피에 굶주린 송곳니를 드러낸 채 다시 돌진했다. 괴물 같은 사내와 마주한 백문도의 가슴속엔 좌절감만이 가득 찼다. 스스로를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아넣었건만 둘 사이의 힘의 차이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거대했다. 선우탄은 백문도의 심장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그를 산채로 찢어발겨 먹어 치우겠다고 포효했다. 백문도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선우탄이 계속해서 전투의 흐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백문도의 눈, 귀, 코, 입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치명적인 심독침의 반동이 마침내 나타난 것이다. 백문도는 서둘러 선우탄을 향해 보라색 알약 2개를 던졌다. 알약이 폭발하며 거대한 보라색 독 안개가 일대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비기의 반동은 이미 백문도의 몸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의식은 빠르게 희미해져갔다. 더욱 끔찍한 것은 선우탄이 이미 독 안개를 뚫고 그의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선우탄의 오감은 일반 헌터보다 5배나 예민했다. 그는 처음부터 앨리스와 백문도가 숨어있는 위치를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 연기했을 뿐이었다. 진정한 포식자는 절망에 빠뜨리기 전에 늘 먹잇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법이다. 선우탄의 눈에 이 모든 전투는 그저 고양이와 쥐의 장난에 불과했다. 백문도는 평생을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씁쓸하게 회상했다. 처음으로 좋은 일을 해보려 했건만 그 대가가 목숨을 잃을 만큼 비참하다니.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의 두 눈이 서서히 감겼다. 그 순간 백문도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주군인 진관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진관은 늘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코를 파곤 했다. 나머지 녀석들도 항상 어처구니 없는 사고뭉치처럼 굴었지만 그럼에도 그 시절은 백문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불현듯 강력한 분노가 그의 가슴을 채웠다. 왜 자신이 이런 곳에서 죽어야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선우탄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하자 백문도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이들은 언제나 자신을 가장 짜증나게 했던 바로 그 동료들이었다. 임무에 나서기 전 백문도는 진관에게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어찌해야 하냐고 물었었다. 진관은 지극히 무심한 태도로 백문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나타나겠다고 대답했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백문도는 미친 듯이 진관의 이름을 외쳤다. 그를 거짓말쟁이라 욕하며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거냐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백문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다.
검은 머리의 사내가 이미 그와 선우탄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떡 벌어진 선우탄의 아가리에 나무 지팡이를 쑤셔 박아 넣은 상태였다. 백문도는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엉망진창인 눈앞의 인물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선우탄이 이빨에 힘을 주자 입에 물린 나무 지팡이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고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예상치 못한 난입자와 거리를 벌렸다. 진관의 얼굴은 퉁퉁 부어오른 채 붉게 물들어 있었고 평소와 달리 처참한 꼴이었다. 누가 감히 진관을 저토록 심하게 두들겨 팼는지, 대체 어떤 끔찍한 전투를 치르고 온 것인지 백문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진관은 눈앞의 사내가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놈이냐고 진지하게 물었다. 비록 진관의 몰골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살기에 주변 온도가 뚝 떨어졌다. 단단히 쥐어진 그의 주먹에서 뼈가 우두둑 꺾이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짐승 따위가 감히 인간에게 송곳니를 드러내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다. 1시간 전 진관이 마담 무경의 방에 막 도착했을 때였다. 거대한 진동이 방 전체를 뒤흔들었다. 진관은 무식한 힘으로 거대한 검은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방에 들어서며 진관은 이곳 사람들은 도무지 문에 기름칠을 안 하는 모양이라며 투덜거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밀어서 여는 게 이렇게 힘들 리가 없었다. 남양, 즉 마담 무경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붉은 눈동자로 진관을 응시하며 그들의 환대가 마음에 들었냐고 장난스레 물었다. 진관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술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대답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도 끝내주는 약을 좀 챙겨왔다고 했다. 남양은 위대한 영웅을 위해 자신 역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맞받아쳤다. 이토록 완벽한 자리에 아름다운 노래가 빠질 수 없는 법이라며. 진관은 차갑게 오른 주먹을 쥐며 그녀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너라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겠다. 그게 내가 부르는 마지막 노래일지도 모르니까. 남양은 애초에 진관을 그저 비급 헌터 따위로 짐작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단 한 줌의 마력조차 느낄 수 없었다. 맨손으로 미스릴 문을 뜯어낼 수 있는 자라면 최고 수준의 무투가일 수밖에 없었다. 말을 끝마치는 순간 남양의 모습이 자리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어서 붉은 액체가 진관의 가슴팍으로 왈칵 쏟아졌다. 남양은 붉은 액체가 묻은 단검을 쥔 채 그의 등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이게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장송곡이야. 그녀는 단검에 묻은 붉은 액체를 우아하게 핥아먹으며 이런 뻔한 기습조차 피하지 못한 진관을 비웃었다. 그녀는 일부러 급소를 피했다고 주장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남양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진관의 손에는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천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석류 주스가 숙취 해소에 그만이라고 하기에 좀 챙겨왔을 뿐이라며 태연하게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남양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석류 주스가 뚝뚝 흐르는 주머니를 노려보던 그녀의 당혹감은 점차 섬뜩한 미소로 바뀌었다. 진관이 그저 무식한 힘만 믿고 날뛰는 바보인 줄 알았건만 뜻밖에도 기막힌 속임수를 준비했던 것이다. 남양은 더 이상 봐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스터시프 스킬인 무희의 춤을 발동했다. 그녀의 몸이 여러 개의 환영으로 갈라지며 좁은 방 안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죽음의 춤사위였다. 그녀는 엄청난 속도를 유지한 채 진관에게 한번 따라와 보라며 도발했다. 그녀의 눈에 그저 평범한 춤꾼에 불과한 그는 자신의 움직임을 쫓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진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빠르게 교차하는 환영들을 지켜보았다. 이게 무슨 새롭게 유행하는 춤인가 싶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어지러웠다. 남양이 승리를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 진관이 자신의 리듬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발놀림에 몸을 완벽하게 맞춘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남양이 반응하기도 전에 진관은 정확히 그녀의 뺨에 매서운 싸대기를 날렸다. 남양은 비명을 지르며 끊어진 연처럼 뒤로 날아갔다. 귀를 찢는 듯한 타격음이 방 전체를 뒤흔들었다. 멈춰선 진관은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다며 투덜거렸다. 남양은 아직 가시지 않은 공포를 품은 채 잔해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진관의 싸대기 한 방에 그녀는 잠시 정신을 잃었었다. 하지만 진관은 그녀의 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진짜 목적이 번뜩 떠오른 것처럼 열쇠를 어디에 숨겼냐고 물었다. 남양은 분노로 몸을 떨며 여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그를 비난했다. 진관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의 태평한 태도에 남양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녀는 검은 비늘 무늬로 덮인 긴 채찍을 양손으로 꽉 쥐었다. 남양은 채찍을 휘두르며 번개 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수많은 날카로운 채찍질이 허공을 찢으며 귀를 찌르는 파열음을 연달아 냈다. 진관은 여유롭게 공격을 피하며 그녀의 힘을 조롱했다. 그는 언제까지 이렇게 장난만 칠 거냐고 물었다. 남양은 요염하게 웃으며 꼭 물리적인 피해를 줘야만 공격인 줄 아느냐고 물었다. 남양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낯선 충격이 그의 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채찍을 휘두르면서 남양은 기이하고 매혹적인 마력을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매혹 속성의 힘이었다. 그녀의 마력에 닿은 자는 순식간에 그녀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로 전락했다. 매혹의 효과는 사용자의 랭크가 높을수록 더욱 강력해졌다. A랭크에 이르면 그저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일반 포션의 수백 배에 달하는 효과를 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채찍이 진관의 몸을 쉴 새 없이 때렸다. 진관은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공격을 버텨냈다. 하지만 채찍이 닿을 때마다 매혹적인 에너지가 그의 몸속 깊이 퍼져나갔다. 남양이 광기 어리게 웃어대는 동안 진관의 시야는 점차 흐려졌다. 그녀는 점점 남은 평생을 함께할 완벽한 여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매혹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남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관능적인 모습이었다. 이성을 잃은 진관은 침을 흘리며 그녀를 향해 해벌쭉 웃었다. 심지어 그녀에게 굴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남양은 매혹에 빠진 진관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며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속으로 비웃었다. 매혹은 그저 예비 계획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진관은 이런 얄팍한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렸다. 남양은 진관의 동료들이 지금 자신조차 상대하기 버거운 끔찍한 괴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그들은 곧 싸늘한 시체가 될 터였다. 그녀는 오만하게 웃으며 그에게 모욕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진관이 채찍 100대를 견뎌낸다면 자신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게 해주겠다는 너그러운 제안이었다. 그의 의지를 철저히 짓밟기로 결심한 남양은 여러 갈래의 보랏빛 에너지 채찍을 조종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에너지 채찍은 진관의 가슴 위를 쉴 새 없이 교차하며 보랏빛의 묵직한 타격을 연달아 입혔다. 잠시 후 남양은 막대한 마력을 소모한 탓에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진관은 이제부터 자신의 노예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남양의 오만한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채찍은 이미 멈췄건만 기이하게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남양은 할 말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진관의 얼굴은 돼지머리처럼 퉁퉁 부어올랐고 발음조차 알아듣기 힘들 지경이었다. 남양이 충격에 빠져 얼어붙은 사이 진관은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뺨을 미친 듯이 때려가며 그 극심한 고통으로 매혹의 효과를 강제로 깨부수고 있었다. 진관이 그녀의 채찍을 쥔 손목을 덥석 잡았다. 남양은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며 또 자신의 뺨을 때릴 작정이냐고 겁에 질려 물었다. 진관은 흉측하게 부어오른 얼굴로 다가와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다. 은혜를 2배로 갚아야 한다면 복수도 당연히 2배로 돌려줘야 하는 법이지. 크고 경쾌한 싸대기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다시 현재 진관은 백문도에게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진관은 남양과의 전투를 설명하는 내내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했다. 비록 가슴에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 있었지만 말이다. 그는 무심하게 선우탄에게 다가가 말했다. 무능계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뭔지 이제야 알겠군. 선우탄은 발소리 하나 없이 자신에게 다가온 진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사내가 바로 전설 속의 무명 고수임을 직감했다. 진관은 남양 수준의 강자와 싸우고도 지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분명 진짜 괴물이었다. 선우탄은 남이 실컷 가지고 놀다 버린 사냥감에는 관심 없다고 차갑게 내뱉었다. 얌전히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덧붙였다. 진관은 하늘을 나는 돼지의 멱다는 소리 같다며 즉각 그를 조롱했다. 게다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역겨운 악취가 진동한다고 비꼬았다. 기력이 쇠한 백문도가 설명하길 선우탄은 야수 속성을 지녀 전투 중에는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관은 보통 겁쟁이들이 목소리만 큰 법이라고 거들었다. 자신을 눈앞에 두고도 여유롭게 떠드는 두 사람의 모습에 선우탄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는 놈들의 턱을 박살내고 질겅질겅 씹어 통째로 삼켜버리겠다며 포효했다. 선우탄은 특수 스킬인 태고의 야성을 발동했다.
근육이 한계치까지 팽창하며 그의 몸집은 더욱 야만스럽게 부풀어 올랐다. 순수한 폭력으로 전투를 끝내려는 그의 두 눈엔 걷잡을 수 없는 살기가 가득했다. 선우타는 산에서 내려온 맹수처럼 거칠게 포효하며 엄청난 속도로 발톱을 휘두르며 돌진했다. 그 끔찍한 광경에 백문도는 이미 겁에 질려버렸다. 하지만 진과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개에게는 매가 최고의 약이라며 차분하게 선언했다. 선우탄이 야만적인 본성에 이성을 잃었든 술에 취했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아직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한 그는 수치심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만 했다. 진과는 주먹을 꽉 쥐고 방금 자신이 창안해낸 기술의 이름을 조용히 읊조렸다. 수치 망각권. 무시무시한 기운이 주먹에 응집되더니 그대로 선우탄의 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그 거대한 충격에 화려한 다층 전각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파괴적인 힘을 이기지 못한 건물 전체가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 진관의 주먹에서 뻗어나온 충격파가 주변 땅을 산산조각 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